15년. 제가 간호사로 일한 시간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를 받고 수많은 가족을 봤습니다. 하지만 어떤 장면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데 복도에서 유산 싸움하는 자식들, 어머니가 물 좀 달라고 하는데 핸드폰만 보는 딸, 이제 그만 치료하자며 의사에게 압박하는 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목격한 최악의 장면. 돌아가신 지 10분도 안 된 아버지 앞에서 통장부터 찾는 삼남매. 저는 15년간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김민지, 45세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종합병원에서 15년째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실제로 목격한 일들입니다. 이름과 세부 사항은 바꿨지만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2023년 봄이었습니다. 801호 병실에 입원하신 환자가 계셨습니다. 이름은 박성수 씨, 당시 78세. 폐렴으로 입원하셨는데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계셨고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하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자식이 셋 있었습니다. 큰아들 52세, 둘째 딸 50세, 막내 아들 48세. 처음 입원하실 때는 세 자식 모두 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 우리 아버지 괜찮으시죠?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라운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801호 복도를 지나가는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둘째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뭐가 말이 안 돼? 내가 큰아들이야.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큰아들이면 다예요? 저도 아버지 딸이에요. 너는 시집 갔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싸우고 있었습니다. 병실 바로 앞 복도에서 아버지는 병실 안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죄송하지만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다른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아서자마자 다시 시작됐습니다. 형님, 아버지 집은 제 명의로 하기로 했잖아요. 언제? 내가 언제 그랬어?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네 착각이야. 유산 얘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신데 유산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로 들어가 박성수 씨를 확인했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박성수 씨는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밖에서 들리는 자식들의 싸움을 다 듣고 계셨던 겁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환자분, 힘내세요. 제가 있어요. 저는 박성수 씨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날 밤 박성수 씨의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혈압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저는 보호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30분 후 새 자식이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예요. 울면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1시간 후 제가 약을 가지고 병실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또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야, 너 아버지 통장 어디 있는지 알아? 모르는데요? 거짓말 하지 마. 진짜 몰라요. 이번엔 막내 아들과 큰딸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실 안에서 혼자 산소호흡기를 달고 계셨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위독하신데 복도에서 유산 얘기를 하세요? 아, 저희가 들어가 보세요. 아버님 혼자 계십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15년간 간호사를 했지만 이런 경우를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자식들은 부끄러운 듯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또 똑같았습니다. 복도에서 유산 얘기, 병실 밖에서 재산 얘기, 아버지는 병실 안에서 혼자 외롭게 누워 계셨습니다. 박성수 씨는 결국 일주일 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제게 손짓을 하셨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식들, 네, 미안해요. 박성수 씨는 자식들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환자분은 잘못 없으세요. 다음 날 박성수 씨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자식들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도 싸웠다고 들었습니다. 상속 문제로. 두 번째 이야기. 2023년 여름이었습니다. 605호 병실에 입원하신 환자가 계셨습니다. 최명애 씨, 75세 여성.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셨는데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혼자서 일어나거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수진, 45세. 처음 입원했을 때는 매일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있을게요. 헌신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저는 605호로 약을 가지고 갔습니다. 수진 씨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물 좀. 최명애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물. 하지만 딸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었지만 못 들은 척 했습니다.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어머님이 물 드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 네. 엄마, 잠깐만요. 수진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핸드폰을 보며 한 손으로 물컵을 집어 어머니께 대충 가져다 댔습니다. 자, 여기요. 하지만 최명희 씨는 혼자 마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손이 떨렸고
컵을 잡을 힘이 없었습니다. 도와줘. 엄마, 잠깐만요. 중요한 문자 와서 수진 씨는 다시 핸드폰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최명희 씨를 일으켜 세워 물을 마시게 도와드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고맙습니다. 최명희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이 옆에 있는데 간호사에게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오전 라운딩을 돌다가 605호를 지나갔습니다. 화장실, 최명희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고 싶어. 하지만 딸은 복도에 나가서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응, 그래서 내가 말이야. 웃으며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환자분, 화장실 가시고 싶으세요? 네. 미안해요.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최명희 씨를 휠체어에 태워 화장실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진 씨는 여전히 전화 중이었습니다. 아, 진짜? 대박.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명희 씨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퇴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수진 씨, 어머님 모레 퇴원하십니다. 아, 네. 집에서도 계속 관리가 필요하세요. 약도 꼭 챙겨 드리시고. 네네, 알겠습니다. 수진 씨는 대충 대답했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핸드폰에 가 있었습니다. 퇴원 당일, 저는 최명희 씨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건강하세요, 환자분. 감사합니다, 간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최명희 씨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딸보다 간호사님이 더 잘해주셨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간호사님, 제 딸이 원래는 착한 아이였는데 괜찮으세요? 집에 가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한 달 후, 최명희 씨가 다시 입원하셨습니다. 약을 제대로 안 드셔서 상태가 악화된 것입니다. 어머님, 약은 드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딸이 바빠서 약 챙겨주는 걸 깜빡했대요. 최명희 씨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변명이었습니다. 딸을 감싸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2024년 초였습니다. 702호 병실에 입원하신 환자가 계셨습니다. 이철수 씨, 82세, 폐암 말기였습니다. 수술은 불가능했고 항암 치료만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큰아들 55세, 둘째 아들 52세. 처음에는 두 아들 모두 적극적으로 치료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최선을 다해주세요. 비용은 걱정 마세요.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1차,
2차, 3차. 이철수 씨는 고통스러워 하셨지만 견디셨습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아들들도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4차 항암 치료를 앞두고 큰아들이 의사에게 따로 말했습니다. 저도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솔직히 여쭤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아버지, 완치 가능성이 얼마나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5% 미만입니다. 5%요? 네, 말기 폐암이라. 그럼 이 치료를 계속해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생명을 연장하는. 얼마나요? 얼마나 연장되는데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게 다예요? 큰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긴 합니다. 벌써 3천만 원 넘게 들어갔어요. 4차, 5차 계속하면 얼마나 더 들어가요? 최소 2천만 원 정도 더. 5천만 원이요? 큰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사정이 있어요. 애들 대학 등록금도 내야 하고 환자분과 상의해 보시는 게. 아버지한테요? 아버지가 뭘 알아요? 큰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만 치료하는 게 어떨까요? 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치료를 중단하자는 겁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면. 하지만 환자분 본인은 아버지는 제가 설득할게요. 큰아들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6개월 더 사시려고 5천만 원 쓰는 게 맞나요? 그 돈이면 제 애들 교육비로. 보호자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생명의 문제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도 현실을 아셔야죠. 우리도 살아야 해요. 큰아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은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치료하는 게 어떨까요? 뭐, 너무 힘드시잖아요. 항암 치료 받으실 때마다 고생하시고. 괜찮아. 나는 살고 싶어. 이철수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완치가 어렵대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아버지, 우리도 힘들어요. 치료비가 내가 내 돈으로 할게. 아버지 돈 다 떨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내는 거예요. 미안하다. 미안하시면 이제 그만하세요. 큰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철수 씨는 더 이상 말씀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이철수 씨는 치료를 거부하셨습니다. 4차 항암 치료 안 받으시겠다고요? 의사가 확인했습니다. 네. 본인 의지이신가요? 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철수 씨의 눈빛을. 살고 싶지만 아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포기하시는 거였습니다. 한 달 후, 이철수 씨는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간호사님, 제가 아들한테 짐이었나 봐요. 아니에요, 환자분. 아들이. 맞아요. 제가 오래 살면 돈이 많이 들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아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이철수 씨는 끝까지 아들을 이해하려 하셨습니다. 그게 더 슬펐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이건 제가 15년간 본 것 중 최악이었습니다.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904호 병실에 입원하신 환자가 계셨습니다. 김영호 씨, 79세. 심근경색으로 응급 입원하셨습니다. 상태가 매우 위중했습니다. 자식이 셋 있었습니다. 큰딸 53세, 둘째 아들 51세, 막내딸 48세. 입원 3일째 되는 날, 김영호 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보호자분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연락했습니다. 30분 후 새 자식이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희 왔어요.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발. 세 자식 모두 울었습니다. 저녁 7시 32분. 김영호 씨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보호자분들, 들어오세요. 세 자식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와 장례식장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 10분 후 다시 병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큰딸이 아버지의 옷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통장 어디 있어? 서랍 좀 봐봐. 둘째 아들이 침대 옆 서랍을 열고 있었습니다. 지갑은 여기 있네. 카드가. 막내딸이 아버지의 지갑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지 10분도 안 됐습니다. 시신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통장과 카드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간호사님. 그게. 큰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통장을 찾으세요? 그게. 장례 준비하려면 장례 준비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금은 우리 일이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둘째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제가 정리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나가요? 우리 아버지인데. 지금 당장 나가시지 않으면 보안요원 부르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세 자식은 마지못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또 시작됐습니다. 야, 너 아버지 통장 비밀번호 알아? 모르는데? 너는? 나도 몰라. 막내 너는? 글쎄. 저는 병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김영호 씨를 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누워 계셨습니다. 환자분, 편히 가세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15년간 간호사를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지 10분 만에 통장을 찾는 자식들. 다음 날 장례식장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세 자식이 장례 비용 문제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큰언니가 내야죠. 왜 나야? 우리 셋이 나눠서 내자. 나는 돈 없어. 장례식장 직원이 말렸다고 합니다. 결국 각자 3분의 1씩 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례식 내내 서로 얼굴도 안 쳐다봤다고 들었습니다. 15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저는 수많은 가족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최악의 경우들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모든 가족이 이런 건 아닙니다.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돌보는 자식들도 많습니다. 밤새 병실을 지키는 아들, 매일 찾아와 어머니 손을 잡아주는 딸, 돌아가실 때까지 곁을 떠나지 않는 자식들, 그런 가족들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돈 때문일까요? 바쁜 현대 사회 때문일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선가 길을 잃었다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진짜 의미를 잊어버렸다고, 부모님은 평생 여러분을 키우셨습니다. 밤새 울음을 달래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배고프면 밥을 먹이고, 그렇게 20년, 30년을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늙고 아프면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료비가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통장부터 찾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어떻게 계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자주 찾아뵙니까? 전화는 자주 드립니까?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계십니까? 부모님이 아프시면 그때 가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15년간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신 다음에는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후회만 남습니다. 진작 더 잘해드릴 걸, 좀 더 자주 찾아뵐 걸,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할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통장 찾는 것밖에는. 여러분,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말에 찾아뵙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지금 하세요. 나중에는 없습니다. 제가 15년간 병원에서 본 것, 후회하는 자식들은 많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자식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부모님께 잘하세요. 그게 제가 간호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